이어서 통상적인 진도 나가도록 하자고요. 법령집 258페이지 제2편 제13장 권리 구제 펴보도록 하세요. 13장 권리 구제, 이것은 오늘날 교정은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에 이르러 있죠. 그래서 형집행법 제4조에 있어서 이 법을 집행할 때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도로 보장해야 된다 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 구제, 이것은 그러한 측면에서도 중요시되고 있고, 또 수용자들이 권리 구제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도 제13장 권리 구제는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법 제 116조 소장 면담부터 보도록 하자고요. 소장 면담은 수용자 전체가 권리로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항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지 교도관에 대한 그 면담 신청 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에서 구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주의해야죠. 왜냐하면은 117조에 있어서 청원의 목적 조항을 보면은 청원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청원 같은 경우는 처우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 면담 신청 사유하고 청원 사유를 구분하도록 해라 하는 거. 법 제16조 제1항 받고 제2항은 소장은 면담 신청이 있으면은 면담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 소장 면담은 과거 행정법 시대와는 달리 수용자에게 있어서는 권리로서 인정이 되고 있다. 수용자에게 권리면 당연히 소장은 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장은 면담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담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는 법에서 제1호에서 4호까지 명시해 놓고 있다. 그래서 면담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이 무엇인가 도 출제가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때예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소장님에게 수용자가 면담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장님께서는 면담을 거절할 수 있다. 이어 면담 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일 때는 소장은 면담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점 주의하고, 그래서 이 지침이라든가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 요구하는 것일 때는 면담 거절할 수 없어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만 이 면담을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 신청이 있으면 면담 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그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담을 해야 한다, 제외하고는 면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죠. 그러니까 면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이 면담을 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하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때라든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등에도 면담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해야 한다 하면 틀린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응용 선지를 미리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3호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유로 면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 신청할 때는 면담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로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장은 면담을 하여야 한다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4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소장님께서는
면담을 거절할 수 있다. 자, 면담 거절 사유 그렇게 알아두고 사망에 있어서는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면담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같은 경우는 특히 응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놓도록 하세요. 소장은 수용자가 면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소장 자신이 면담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속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없으면으로 바꾸면 잘 속아요.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이 소속교도관으로 하여금 면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순회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는 교정위원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좀 더 차원 높은 난도 높은 함정으로 한다면 부소장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소장님께서 면담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하는 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사항, 소장은 면담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면담한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건, 면담에 응해 가지고 어떤 것을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면담 처리 결과를, 면담 결과를 알리는 게 아니라 처리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그래서 면담한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잘 속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살펴봤듯이 소장 면담은 출제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별표 2개 하도록 하고, 그래서 116조에 있어서는 4개 조문 모두가 다 응용해서 그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다음에 시행령 138조 소장 면담 규정 보면은, 소장은 수용자가 면담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기록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면담해야 한다. 중요한 순서, 긴급도에 따라서 면담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면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소장은 수용자가 면담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해야 한다가 아니야,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기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면담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항에 있어서 소장은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담한 경우에는 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이것을 헷갈리도록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담 내용이 무엇인지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요지를 기록하고 하면은 교묘한 함정이 돼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그리고 이 법제 사항하고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이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을 여기에서 면담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면담부에 기록해야 된다.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함정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단순히 그냥 그 법조문 달달 암기한다고 해서 득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함정 패턴까지 파악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자. 자, 사망.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면담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용자에게 알려줄 필요 없어요. 거절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법 제117조 청원. 청원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별표 4개 해가지고 그 시행령까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청원이랑 수용자는, 그러니까 지금 소장 면담이나 청원은 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에 속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했어요. 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죠. 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는 소송이나 헌법 소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청원이다. 그래서 이 청원, 소장 면담제도, 청원제도, 그리고 순회점검, 이것은 형집행 법령상의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이고, 그리고 특별법상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로서 청원과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진정이다. 진정은 국가인권회법상 제도이지 형집행 법령상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진정하고 청원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도 주의할 사항이다 했어요. 청원 사유 다시 한번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 상급기관에 청원하는 것이지 소장에게 청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소장을 끼워넣는 함정 항상 주의하자 했어요. 그리고 교정본부장은 무조건 그 교정본부장이 들어있는 선지 나오면 다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건, 그래서 뭐 승진시험 같은 경우는 교정본부장 맞는 경우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위원장만 교정본부장이 맞도록 하고 있죠. 나머지 교정본부장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 대상기관도 법장, 순회점검공무원, 지청장이지 소장이나 교정본부장이 아니다 하는 점을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 이양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해 가지고 직접 이 청원 대상 기관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청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다. 청원서를 작성해 가지고 봉함한 후에 소장님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청원 절차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원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고, 다만 순회점검 공무원은 순회점검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걸 그 염두에 둔 조항이에요.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해서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 직접 마주쳐가지고 말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점 주의하세요. 말로 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문서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청원서가 문서로서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용해서 지방교정청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는 문서로서만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양 보면은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청원할 수도 있고 말로도 청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출제되고 있잖아요. 지방교정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문서로서 청원해야 하고 순회점검 공무원에게는 말로써 청원해야 된다. X. 자,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사망. 소장은 청원서를 절대로 개봉해서는 아니 된다.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가 뭐 도주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어떤 명분을 들이대 가지고도 개봉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도 소장은 청원서를 절대로 개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같은 거 맥락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었어요. 보호장비는 절대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그 점 예외가 없다는 거, 어떠한 경우에도 청원서를 개봉할 수 없다. 그리고 소장은 개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지체 없이 대상기관인 법무부 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그리고 순회점검 공무원은 직접 교정시설 방문했을 때에도 이렇게 청원서 제출을 한 경우에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직접 전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 대상기관은 오로지 순회점검 공무원이지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는 청원서를 직접 전달할 수는 없다. 보낼 수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대상 기관은 법장, 지청장, 순회점검 공무원이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순회점검 공무원 뿐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사항, 순검 공무원은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의 교도관이 절대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역시 예외 없어요.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죠.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이 접견하는 경우,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될 국가인권위의 법령상 진정인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등하고 면담하는 경우에도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는 있지만 참여하여 듣거나 녹취할 수 없다 하는 거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청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 순회점검 공무원도 이 법무부 내부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기관에서 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라든가 외부 사람인 이 변호인과는 달리 이렇게 개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회점검 공무원과 이 수용자가 청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개호할 필요조차 없다 하는 거. 자, 그 점을 확실하게 이해해 놓도록 하시고요. 5항 청원에 대한 그 결정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자, 그 점도 주의하세요. 이것도 이제 어떤 점에서 헷갈릴 수가 있냐면,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해서 청원 절차는 청원할 때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문서로도 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한 경우에도 순회점검 공무원이 반드시 문서로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자, 그 점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제시해 놨어요. 그리고 6항 소장은 청원에 관한 그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서도 이 수용자가 소장에게 제출해가지고 소장이 이 법무부 장관이나 지청장이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 이 청원 결정한 경우에 문서로서 결정한 그 결정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이 직접 청원한 수용자에 전달하는 게 아니죠. 소장에게 주고 소장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청원 절차를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시행령 보시면은 139조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 규정 1항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점검 공무원 법률상 그 정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 명을 받은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순회점검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점검 공무원이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지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순회점검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하고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하고만 연결이 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법무부 또는 지방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래서 순회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순회점검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든지 해야 한다. 해가지고 순회점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순회점검에 있어서 수용자의 권리 보장 상태 이런 것을 그 순회점검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순회점검 공무원이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이 순회점검 자체가 간접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형집행 법령상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로는 소장 면담 그리고 청원 순회 점검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서 139조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지 청원의 요지를 기록할 수는 없죠. 지금까지 이거 살펴봤듯이 이 소장은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 방법으로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요지를 기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죠. 자, 이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함정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해라. 이것은 이항하고 헷갈릴 수 있도록 출제하는 거예요. 순회점검 공무원이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해야 된다. 지금 이것도 문서로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 별도로 그 요지 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문서의 청원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로 청원한 경우에는 말로 해놓으면은 무슨 내용으로 청원했는지가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점검 공무원은 수용자가 말로 청원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사망. 손해점검 공무원은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중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사항이어서 손해점검 공무원이 직접 결정한 경우에는 말로 청원한 경우건 문서로 청원한 경우건 모두 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해야 한다 하는 거. 지금 청원 여기서 이 요지는 뭐예요? 수용자가 청원한 내용의 요지고 여기에서 그 요지라는 것은 결정한 내용의 요지예요. 결정 요지죠. 청원사항 요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항과 상항도 그런 점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제4항 순검 공무원은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고하는 것이지 지방교정청장하고는 관련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5항 수용자가 청원 처리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이지 이 부분을 법무부를 영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 하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 청원 처리 지침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 청원 처리 지침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영으로 바꿀 함정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 5항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점. 그래서 시행령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내용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법제 117조 2 이것도 이제 형을 집행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개정해가지고 신설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수용자는 법장, 지청장, 소장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청원 대상 기관하고 헷갈리도록 순회점검 공무원을 이렇게 끼워넣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해라. 청원 대상 기관에는 소장이 포함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에는 순회점검 공무원이 포함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리고 2항 현재 과거 수용기간 동안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현재 수용기간 동안 법장, 지청장, 소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죠. 정당한 사유로 이렇게 비용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한 번 가지고는 해당되지 않죠.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는 법장, 지청장,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한자로는 애납하게 할 수 있다. 애납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가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2회 이상 특히 기억하도록 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놓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나 과거의 수용기간 동안이 아니라 현재 수용기간에 한해서만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를 취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노리고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사망. 이 항에 따라서 정보공개 및 우송에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그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죠. 납부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좀 난도 높은 함정으로 교묘하게 출제하려면 정보 공개를 유예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선지라는 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 점까지 주의하고, 그리고 사항에 있어서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령 연결해서 보시죠. 시행령 139조의 2 정보공개 예상 비용과 관련해서 1항 정보공개 예상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 요금이죠. 그래서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그 기준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거 비용이지, 모두 이것을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공개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으로 한다가 아니에요. 모두 공개되었을 때 예상되는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항 정보공개 기관, 정보공개 기관 하면 이제 법장, 지청장, 소장이라는 거. 정보공개 대상 기관은 수용자, 예상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7일 이것을 5일로 바꾸는 함정 특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수용과 관련된 그 숫자는 3일이고 앞으로 그 가석방과 관련된 숫자는 5일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7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법으로도 제시되어 있어요. 삼수 가오 칠정이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해놨어요. 삼수 수용과 관련된 숫자, 그래서 지체 없이 어떤 거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수용 시에 3일 이내로 하는 경우, 3일 동안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진단은 3일 이내였죠. 건강검진이 아니라 건강진단 3일 이내. 그리고 신입자 거실 수용 기간도 3일 동안이었죠. 3일 동안. 그리고 여러가지 서류 처리하는 기간도 3일 이내였어요. 그래서 거기 수용과 관련된 숫자는 5일 이내가 아니라 3수이다. 그리고 앞으로 가석방 관련해서 가석방 적부심사 신청도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관찰 심사위원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도 5일 이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가지고 삼수 가후 칠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듯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숫자 7일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사망. 비용 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는 역시 7일 이내에 현금 수입 인지로 정보 공개 대상 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잘 속아요. 반드시 현금으로만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현금 또는 수입 인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하는 거. 현금 또는 유가증권, 현금 또는 자기압 수표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함정 만들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 그 점까지 확실하게 좀 대비하시도록 하고요. 사항. 정보공개기관은 수용자가 납부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결정의 유예를 통제할 수 있지 정보 공개를 유예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점도 주의하도록. 그리고 정보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속아요. 그래서 정보 공개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여부 결정의 유예를 통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5항 정보 공개 기간 는 비용이 납부되면 신속하게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죠. 정보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해 가지고 공개해야 할 사항이다. 아니면 정보 공개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 공개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한다. 이제 공개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그 점까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6항에 있어서 정보 공개 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전부를 비용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 절차. 그리고 7항에 있어서 정보공개 기관은 비용이 납부되기 전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로 바꾸는 함정, 특히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7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하고, 나머지 부분도 결국 소홀히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그리고 8항에 있어서도 역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지 법무부를 영으로 정한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가 청원이 아니라 진정제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정과 관련된 규정 보도록 하죠.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법 조문만 선별해 놨어요. 그래서 24조 시설의 방문 조사 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서 구금 여기서 보호시설 하게 되면은 치료감호 시설이라든가 외국인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데, 지금 교정학과 관련해서는 구금시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련해서는 구금시설 관련 사항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조문을 볼 필요가 있겠죠.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하는 건 반드시 수용자가 진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직권으로도 교정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2항 방문조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소속 직원을 동반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속 직원하고 위원을 좀 구분할 필요 있어요. 위원을 동반해야 된다가 아니라 소속 직원을 동반해야 된다 하는 거. 자, 3항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여기서 구금보호시설의 장에서도 역시 구금시설의 장인 교도소장, 구치소장, 지소장을 관련해서 이해해야죠. 그래서 구금시설의 장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자, 4항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 면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자, 5항 아까 이 청원과 관련해서도 순회점검 공무원이 청원한 수용자를 면담하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고 보이는 거리에서 바라볼 수도 없고 청취 녹취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진정인 수용자가 아니라 이 방문조사 하는 경우에 시설 수용자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면담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은 그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로 이어서 진정할 때 면담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특히 그 주의하세요. 그래서 방문조사 하는 경우에는 시설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교도관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할 수 없다죠. 들을 수는 있지만 청취할 수는 있지만 녹음 녹취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참석할 수 있으나 참석해서 들을 수는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는 할 수 없다 하는 거. 31조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이지 청원권 보장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청원하고 진정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구분해라. 이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이 돼야 돼요. 1항 시설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은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 직원, 여기서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은 바로 교정공무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좀 숙지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교정시설에 소속된 교도관 또는 그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권을 보장하도록 명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 2항 시설 수용자가 위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하는 거. 그 뜻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 위원회에 통지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 청원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는 거지만 진정은 말로 진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것. 3항 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 증명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줘야 된다. 이 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 일정서는 발급받는 그 즉시 진정을 원하는 수용자에게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절차 규정 정도도 알아두셔야 돼요. 4항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 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한다. 이 진정, 이건 다시 한번 구술 말로도 접수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반드시 서면으로만 진정 접수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말로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줘야 된다 하는 거. 자, 6항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 그러니까 수용자로서 진정인과 이 국가인권의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 면담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 시 면담하고 구분해야 돼. 여기서 방문조사 시 면담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진정인 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에는 교도관 내지 직원은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청취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하는 건, 녹화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은 없지만은 녹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지금 아까 순회전공 공무원이 이 청원하려는 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에는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진정인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과 면담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도 없고 녹취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자, 감시 대상도
국가인권위원 의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니야.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 수용자만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것은 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도 미결 수용자를 보이는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주의할 필요 있어. 감시 또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용자이지, 미결 수용자나 시설 수용자이지 변호인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의원, 직원이 아니다 하는 거. 자, 그 점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7항 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 수용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절대로 열람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 점 주의하시고요. 이어서 국가인권위법 시행령까지 보도록 하자고요. 국가인권위법 시행령. 그래서 여기서 시행령은 형집행법 시행령이 아니라 국가인권위법 시행령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규정들을 보도록 하세요. 제4조 시설 수용자와 면담이죠. 여기서 시설 수용자와 면담, 이것은 진정인 수용자와 면담 규정이 아니야. 항상 단순히 방문조사해 가지고 시설 수용자와 면담하는 그 규정인지 아니면 진정인 수용자와의 면담인지를 구분하면서 조항을 보셔야만이 헷갈리잖아요. 자, 1항 위원 등이 방문 조사해 가지고 시설 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에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2항 시설 수용자를 방문조사에서 면담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 장소에 참석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진정인 수용자와 면담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참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참석하는 경우에도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에 응해가지고 이 방문 조사해가지고 이 수용자를 면담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교도관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 하는 거. 자, 3항 위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시설 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의 승낙 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 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제5조 면담 이후의 그 조치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조치 취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한 때에는 요청받아 그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제6조는 진정과 관련된 그 규정이에요. 단순히 방문조사 해가지고 면담과 관련된 그 조항이 아니다 하는 거. 진정 방법의 고지. 자, 1항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 수용자를 최초로 수용하는 때에는 시설 수용자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해야 된다. 자, 이 조항은 형집행법령의 내용이 아니라 국가인권위법 시행령의 내용이다 하는 것도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집행법령 내용인지 이 국가인권위법 시행령의 내용인지를 이렇게 헷갈리도록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다음 중에서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할 때 이 내용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난도 높은 그런 거 출제 패턴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2항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 침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 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자, 그래서 특히 6조, 이것은 옆에다가 형 집행 법령의 내용이 아님,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 놓도록 하세요. 자, 7항 진정함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형 집행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아니죠. 자, 1항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 안에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 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해야 한다. 2항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해야 된다. 청원함이 아니라 진정함이죠. 3항 구금보호시설 장 또는 관리는 시설 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에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봉된 상태에서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항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은 또는 그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매일이지 매주가 아니에요. 이 부분도 밑줄 긋고 밑에다가 매주 X 하세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된다. 그래서 신속한 진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지정된 시간에 이 진정함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건. 자, 매일 해가지고 주의할 사항들, 보호장비의 계속 착용 여부도 매일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작업 성적도 매일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진정함도 매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파악해야 할 사항, 그 세 가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기서 종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 8조 위원에게 보낸 서면의 열람 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 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될 때에는 당해 서신 중 위원회가 열람 금지 요청한 특정 서면은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관련 공부했던 내용하고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행령 제67조 관계기관의 그 성부 문서와 관련된 그 규정 보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도 열람한 후에 본인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에 특별한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한 후에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여기서처럼 국가인권위법 시행령에서처럼 이 법령에 특별한 그 규정이 있으면은 이렇게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정인인 시설 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 중 위원회가 열람 금지를 요청한 특정 서면은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1항 시설 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에 서면의 작성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2항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 수용자가 위원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 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아니 된다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작성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항상 그 단서 예외 조항이 정답 지문으로 출제 잘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3항도 확실히 알아둬야죠.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 수용자가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진정권, 권리 구제에 관한 그런 거 권리는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국가인권헌법 시행령상 규정까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은 조사 받고 있는 경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라도 보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에게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형집행 법령에 있어서도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미결 수용자의 권리 보장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렇듯이 진정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해서는 이 시행령 조항들도 소리할 수가 있으니까 4조에서부터 제 8조까지 해가지고 별표 하나씩 해가지고 확실히 알아놓도록 하세요. 제 9조까지 별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 제 118조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 여기서 법은 당연히 형집행법이죠. 형집행법 제 118조 수용자는 청원, 진정, 그리고 소장과 면담, 그 밖에도 권리 구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명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드시 정당하게 권리 구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금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때로는 법규를 몰라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 구제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정한 게 아니다 하는 거. 정당하건 부당하건 간에 이 권리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 점까지 알아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다소 좀 긴 시간 동안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또 이 단원별 OX 핵심 문제까지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석방, 석방, 사망 등 나머지 규정들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종강을 하도록 할게요.